것은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같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테마를 잡은 것은 조선 왕 중에서 두 사람, 한 사람은 아버지, 한 사람은 아들. 아버지는 성군, 아들은 폭군, 이미지가 있는 제9대 성종과 제10대 연산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성종 같은 경우는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1편, 2편 나누는데 제1편으로 이제 이 성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종이라고 하는 묘호는 문운을 잃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왕이 살았을 때는 절대로 성종이라고 하는 그런 부르지 않죠. 왕이 살았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 상, 주상, 그 다음에 전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종묘에서 죽고 난 뒤에 3년상 치르고 난 뒤에 그 위패를 종묘 모시잖아요. 그때 종묘에서 부르는 칭호라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걸 묘호라고 합니다. 묘호.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업하고 난 뒤에 성종, 세종을 거쳐 성종이니까 이래까지 완전 유교 체제가 완비됐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종을 통상적으로 이 통치 체제를 완성했다, 문운을 이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룰 성자 써서 이 성종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아야 될 것 중 한 가지가 이 묘였던 이 구분하는 것은 종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자기 지세기관 중에서 대체적으로 내후위안이 좀 적고 이 덕이 큰 군주를 우리가 종으로 붙입니다. 덕이 큰 군주를 우리가 종으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치세기관 중에서 각종 전란이라든가 내후위안이 많았을 때, 그럴 때 그것을 물리친 공이 크다. 그럴 때는 이제 조로 씁니다. 그래서 이 성종은 조선 제9대 왕인데 왕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그런데 자기 할머니 세조의 비조 정의왕후 윤씨에 의해서 정치적인 결탁에 의해서 바로 왕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조선은 모두 다 왕이 여러분들 27명이죠. 잘 아시다시피 27명인데 그 중에서 25명은 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명을 우리 군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왕이라는 하는 존재는 우리가 왕의 기록을 뭐라고 하냐, 실록을 합니다. 실록. 그리고 2명의 군이 있죠. 이번 시간에 하는 연산군, 그리고 이 선조의 아들 광해군, 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군의 기록을 뭐라고 하냐, 일기라고 합니다. 일기. 그래서 우리가 조선의 그 2명의 폐위되었던, 쫓겨났던 그런 군주가 2명이죠. 연산군과 바로 광해군입니다. 연산군은 바로 성종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광해군은 바로 선조의 아들이죠. 특히 연산군은 폭군에서 아직까지 그늘에 들여졌습니다만, 그러나 광해군은 지금 현재 재조명되어서 우리 어떤 외교사에서 아주 실리 외교, 중리 외교 그런 부분에서 연구 대상 영순위가 바로 광해군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군의 아버지 이 성종은 조선 그 역대 왕들 중에서 이 치적은 많이 샀습니다만 자기 어떤 가정사는 옳게 잘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성종에게는 왕비가 모두 3명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공해왕후 한시죠. 여기는 세조 때 번신 한명회에 따른 한명회 청교한시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바로 폐비윤씨. 이 폐비윤씨는 나중에 연산군이가 왕이 되고 나서 재헌왕으로 추승합니다만, 연산군이가 여기서 쫓겨나고 난 뒤에, 왕에서 축출되고 난 뒤에는 다시 이 자체가 사라집니다. 삭살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정년왕후 윤씨입니다. 정년왕후 윤씨는 바로 연산군의 이복 동생 중종의 생모입니다. 중종. 연산군의 뒤를 이었던 중종 반정에 의해서 연산군이가 축출되지 않습니까? 축출됐을 때 연산군의 뒤를 이었던 연산군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공해왕후 한씨는 아주 여성스럽고 그리고 덕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권력적인 그런 면이 강합니다만은 이 공해왕후 한씨는 상당히 어떤 덕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해왕후 한씨는 사실 이 성종이 왕이 되고 난 뒤에 5년 만에 죽습니다. 후사 없이. 그래서 19살에 요절됐죠. 일찍 죽습니다.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폐비윤씨, 폐비윤씨가 들어왔죠. 연산군의 생모, 연산군의 생모였던 폐비윤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폐비윤씨는 사실 집이 상당히 가난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보면 당시에 공해왕후 한씨 이 한 명의 집안, 그리고 정년왕후 윤씨 집안, 여기는 바로 윤호의 딸이죠. 윤호. 정년왕후는 바로 윤호의 딸이고, 여기는 폐비윤씨는 바로 윤기견의 딸입니다. 윤기견. 윤기견의 딸이죠. 그런데 이 한 명의 집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년왕후 즉 종종의 어떤 외가였던 저 집안은 어떤 가문이 상당히 번성했던 그런 집안입니다만, 폐비윤씨 집안은 그 자체가 그렇게 성공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 할 내용은 성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조선시대 성군이라고 이래 가만히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얼핏 꼽을 수 있는 인물이 세종, 성종, 그 다음에 이 영조, 정조 이렇게 꼽고, 그 다음에 폭군가면 이미지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산군, 그 다음에 광해군, 이런 인물들이 여기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폭군이라고 해서 다 매도의 대상인가? 이건 한번 생각해볼 필요 있거든요. 왜냐? 이 성군은 사실 유교 어떤 정치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임금의 힘이 여러분 강했습니까? 신의 힘이 강했습니다. 그렇죠. 신의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약신강 사회를, 분약신강. 임금의 힘이 약하고 신료들의 힘이 강한 분약신강의 사회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나 성종이나 뭐 이런 어떤 이 성군들은 물론 어떤 유교 정치 충실하고 우리 참 역사에서 아주 발군의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뭐라 합니까? 같이 움직였던 그런 면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폭군도 어떤 모든 면에서 이 어떤 포화한 그런 의미는 있냐?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종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 이 경국대전, 조선의 기본 어떤 법전, 조선의 어떤 통치 체제를 완성시켰던
바로 경국 대전을 완성 반포해서 그래서 통치 체제를 확립했던 그런 군주입니다. 이 경국 대전은 조선의 가장 기본 법정이잖아요. 이것은 그 전에 경국 대전은 이미 세조 때 착수했지 않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때 있던 세조 때 경국 대전을 착수했습니다. 세조 때 완성했는 것은 형전, 그다음 호전 이 두 개를 완성해서 그랬어요. 형전은 어떻습니까? 이 왜 두 가지를 먼저 했냐면 형전은 어떻습니까? 국가의 어떤 형벌 문제, 그다음 호전은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완성해 드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국대전 세조 때 다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모자란 부분을 또 보완하고 또 부족분을 채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 성종 때 와서 완성 반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국대전은 바로 중국의 주례 이것을 이제 이 원전을 해서 이것을 많이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호, 예령, 형공 그래서 육전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적인 것은 뭐냐? 이 경국대전에 있는 그런 어떤 내용, 특히 형전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대명률, 중국 명나라의 법률, 이 대명률, 여러분들 중국 이 명나라 그 창업주 누굽니까? 주원자이잖아요. 주원자의 어떤 명의에서 만들어진 이 대명률, 여기에 거의 어떤 일반법으로 사용됐고, 형전 부분에서는 경국 대전의 어떤 형전 부분은 바로 일반법으로서 대명률로 사용됐고, 이 어떤 경국 대전의 이 형전은 바로 이 특별법으로 이렇게 사용될 정도로 이 대명률이 이 조선시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성종의 휘는 이름 잘 아시다시피 혈이죠, 혈. 이름 혈입니다, 혈. 그래서 13살 때 할머니 정의왕후, 13살 때 그 정의왕후 할머니의 어떤 정치적 결탁 이것을 내렸습니다. 성종의 어떤 가계를 살펴본다면 어떻겠냐? 성종의 가계를 보면 아버지가 의경세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세조잖아요. 세조의 맏아들입니다. 의경세자. 그런데 19살에 요절해 졌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세자시대 19세 요절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종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덕종으로 추전했습니다. 덕종. 그리고 이 세조의 둘째 아들은 누구냐? 해양대군. 해양대군이 자기 형이 죽자 자기가 뭡니까? 왕을 등갔죠. 이 사람이 예종입니다. 예종. 이 의경세자도 19살 죽고 해양대군도 19살 죽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안해 보면요, 꼭 종교적인 어떤 흐름을 따지지 않더라도 세조가 왕이 찬탈한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인과응보적인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해양대군이 또 19살 때 재위 1년 만에 급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부대가 어떻게 되냐? 후계부대가 아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이 해양대군, 즉 예종의 아들이었던 제한대군, 그 다음에 그 성종의 이 의경세자는 바로 맏아들이 누구냐 하면 월산대군입니다. 월산대군. 그 다음에 둘째가 자산군입니다. 이 자산군은 나중에 자을산군 되죠. 이 사람이 바로 둘째, 이 사람이 바로 이 성종입니다. 나중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할머니 정의왕후, 조선 최초의 또 수렴청을 했던 할머니에서 정치적 결탁에서 이 사람이 왕이 됐죠. 이 사람이 성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대군이 되거나 예종의 맏아들, 안 그러면 월산대군. 이 두 사람 중에 된 사람 누구냐? 바로 이 자산군 되었습니다. 왜? 이
이때 당시에 이 제한대군 나이가 5살입니다. 제한대군은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자기 형 월산대군이 당시에 16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자활상구 성종이 13살이거든요. 이 사람을 내셔야 되는데 정의화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이야기했죠. 월산대군이 몸이 약하다, 병약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는 그런 상인데 이것은 가는 게 뭐냐? 결국 자기 장인 누구냐? 자상군, 자활상군, 성종이 된 장인 누구냐? 바로 권력 어떤 측근, 세조의 측근 중 측근인 한 명입니다. 한 명의 어떤 정치적인 결탁에 의해서 바로 이 자상군을 바로 예종의 뒤를 이어서 바로 전격적으로 이 단행을 해버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좀 문제성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의왕후가 이런 어떤 월산대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공신을 책봉한다든 이런 어떤 무마를 하기도 합니다만 월산대군 입장에 봤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결탁에서 이제 성종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13살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성년이다 보니까 7년 동안 수렴 청년했습니다. 수렴 20살 될 때까지 수렴 청년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최초의 어떤 수렴 청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조의 비였던 정의왕후 윤씨입니다. 정의왕후 윤씨. 이때 당시에 한명이라든가 구치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신숙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수렴 청년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정의왕후 윤씨가 자기가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 어떤 한문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이 공문서라든가 결제서를 결제하면서 반드시 한문을 알아야 되는데 한문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정의왕후 주변의 여자 노비가 누구냐? 두대칸 여자가 있어요. 두대칸 여자.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어떤 그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정의왕후 윤씨가 최초였던 이 수렴 청정을 했던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송나라였던 그 어떤 유래에서 찾아왔습니다. 이 어떤 그 수렴 청정의 제도는 사실 동양에서 왕이 어떤 후계 아버지가 죽었을 때 후계 왕이 어린 나이에 올라왔을 때 종친 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하들을 임기했을 때 항상 권력 탈취의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머니나 할머니 같은 경우는 가장 뭐랍니까 자기 어떤 아들이라든가 손자라든가 위할 가능성이 적다 이런 상황에서 수렴 청정이 되어집니다. 이 수렴 청정의 어떤 제도는 바로 이 중국 이 송나라 어떤 영종의 비었던 바로 선인태후부터 시작되었죠. 이 수렴 청정의 어떤 제도는 바로 송나라 선인태후부터 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송나라 영종의 부인이죠. 비죠. 그리고 또 철종의 모후입니다. 철종의 어머니죠. 이 사람의 어떤 그 전례에 따라서 바로 수렴 청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수렴 청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수렴 청정할 때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들과 왕들이 같이 정사를 논할 수 있는 대군의 정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어떤 수렴 청정의 어떤 그것이 있죠. 그 다음에 국정의 주요 사항을 대비나 왕대비가 수렴 청정을 했을 때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대비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결단하거나 아니면 대비가 직접 결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왕이 내린 것을 교지라고 합니다만 대비가 내린 것을 뭐라고 하냐?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의지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 이 자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지. 이런 것을 내리죠. 성종의 그 어떤 두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이 공양 한씨. 한씨는 19살 때 성종이 왕이 되고 5년만 죽습니다. 무사 없이. 그 다음에 폐비 윤씨는 이 성종이 세자실부터 해서 상당히 뭐라 합니까? 이 가까이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상당히 성격이 좀 괄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풍요 시절에는 아주 나긋나긋하게 대비대만 잘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왕이 되고 이 성종이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왕비되고 나서 책봉되고 나서 3년 후에는 완전 돌변합니다. 질투가 아주 심하고 성종이 왕의 여자는 여러분 왕비 외에 왕비는 사실 정치적인 어떤 정략적인 그런 데서 결혼하지만 이 후궁들은 왕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색을 다 견디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종이 후궁들과 같이 잠자리를 하는데 느닷없이 이 폐비 윤씨가 들어오기도 하고 완전히 질투가 아주 심했던 그리고 정치에 아주 관심도 많고 관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성종한테 눈에 벗어나고 그리고 대비들한테도 눈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종 7년에 왕비로 책봉되었다가 성종 10년에 이때 당시에 조선왕조실록 보면 성종 10년 6월 2일조에 보면 성종이 성기들한테 내일 아침 날이 밝기 무섭게 빨리 조정의 대소신료들을 소집하라. 그래서 그 다음날 가니까 성종이 참 민망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공공의 일 때문에 내가 여러분 중신들과 같이 경들과 의논하고 싶다 이러거든요.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전을 말합니다. 중전일로. 하면 이 그전에도 이 폐비 윤씨가 이 술을 먹고 하면 막 제때 일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성종이 막 정남에 떨어진 것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일하다 보니 그렇다고 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성종의 얼굴에다가 이 부부 싸움하다가 얼굴에 손톱잡을 내야 됩니다. 성종의 분노도 분노지만 성종의 모우였던 소양 한씨 즉 인수 대비 경로였던 경로 이 감히 내 아들한테 인수했다 이렇게 해서 참 결국 뭡니까 사과로 내쳤다가 나중에 그 사약을 내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폐비를 논할 때 많은 대소신료들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아기를 없을지 몰라도 원자를 낳았고 원자 그리고 또 대군도 낳았는데 연산군 동생도 낳았는데 이렇게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것을 이 폐비 윤씨는 이미 중국 명나라로부터 황제로부터 성인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훗날 이것이 어떤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성종은 확고부동했죠. 경들이 계속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나가겠다. 그래서 나가서 성종의 의지를 인해서 결국 폐비이 되고 사가 쫓겨나서 나중에 이제 사약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참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그런 여인이죠. 그런 면에서 참 이 어떤 폐비 윤씨는 좀 안타깝지만 그런 면에서 좀 너무 정치적인 그리고 너무 그런 부분. 그래서 성종이 내치는 것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투거 질투가 심해서 보낸다. 실거지약 중에서 질투가 심하다. 그 다음에 다은거 말이 많아서 놓친다. 이런 어떤 이익을 들죠. 그래서 또 순종하지 않는다. 이 성종 말도 듣지 않고 완전히 그렇게 막 뭐라 합니까? 아주 여성이 좀 나가나가하지 않고 좀 그 시험에 이렇게 되면 참 이길 방법 없죠. 그래서 성종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일 자체를 경들이 반대하는 게 이유도 아니지만 내가 하루 이틀 겪은 것이 아니다. 하면 그 전에부터 해서 이 폐비 윤씨가 어떤 행실에 있어서 좋지 못한 그런 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하루 이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성종이 말이 많으면 버린다. 다은 거
7거 제약 중에서. 그 다음에 투거, 질투가 심하다.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거. 이렇게 세 가지 글을 들어서 내쫓는 그런 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중국의 예를 들기도 하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결국 성종은 궁녀로 입고돼서 3년 전 어떤 왕비로 책봉시에 그때 당시에 참 한없이 이 좋은 여성에서 왕비가 되고 난 뒤에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그 질투가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쫓기는 그런 상황이 됐고 성종 당시의 대비가 이 폐비 윤씨를 왕비를 책봉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성종이 총애하고 둘째는 검소하고 그리고 이제 대비의 어떤 마음에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이런 면에서 결국 성종은 이 여인을 통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이 집안이 좀 함야하게 됐잖아요. 이 윤기경 하는 사람은 장가를 두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바로 양성이씨입니다. 양성이씨. 첫 번째 부인이 양성이씨. 여기에서 이제 아들 3명 왔습니다. 아들 3명을 출산하죠. 3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 고령신씨입니다. 고령신씨. 고령신씨는 바로 남매를 낳는데 여기 딸이 바로 이 폐비윤씨고 그리고 폐비윤씨는 자기 오라비 한 명 있죠. 오라비 한 명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 저 집안이 상당히 가난했고 그리고 전 대사원을 역임했던 최숙하는 사람, 전 대사원을 역임했던 최숙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실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참 하도 가난해서 배를 짜서 삼배를 짜서 팔아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효성의 어떤 효성 덕분에 입궁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참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기경 한 사람은 여러분들 그 집현전 학사였던 신숙주하고 동반입니다. 과거 동기란 말입니다. 과거 동기. 과거 동기로서 합격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합격했는데 신숙주는 3등 그리고 여기 윤기경은 10등에 합격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기에 보면 신숙주 그리고 윤기경은 여러분 자료를 보면 어떤 데는 윤김으로 해놨고 윤기경을 해놨고 이렇게 역사 속에도 보면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름이 윤기경입니다. 이 사람 판봉상시사인데 종일품 벼슬입니다. 종일품 벼슬인데 폐미윤 씨가 결혼하기 전에 일찍 죽었기 때문에 가셔가 상당히 함미했던 그런 집안이죠. 그래서 성종은 어떻게 보면 연산군을 우리가 호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연산군보다는 그 DNA가 아버지 성종이 더 호색군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뭐냐? 성종은 사실 25년 재위를 합니다. 25년 동안 재위를 하면서 부인 그래서 왕비 3명의 어떤 왕비 10명의 후궁 여기에서 자식들 생산을 모두 몇 명 하냐? 29명. 29명. 그런데 태어나서 계보에 올리지 않은 그러니까 일찍 죽은 그런 자녀 4남 3녀까지 포함하면 자식 수가 여러분들 36명이나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성종은 참 우리 조선의 어떤 역사의 기틀을 다지고 상당히 그런 어떤 역할 그리고 이 살림을 등용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역사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살림이 처음 등장했던 것은 성종 때부터 이래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성종 때 등장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세조 때부터 등장했죠. 자기 할아버지였던 세조가 어떻습니까? 유교적인 어떤 정통성에서 취약하잖아요. 사적으로는 족하지만 공적으로는 왕을 위해했잖아요. 단종을.
그렇다 보니까 자기는 친유교적인 방향을 못 나갔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친불교적인 방향을 나왔잖아요. 친불교적인 방향을 나왔습니다. 유교국가에서. 그래서 오매불망 입신 출제하고자 노력했던 조선의 천재 생육신의 한 사람이 있던 누굽니까? 여러분들 매월당 김시섭 있죠? 김시섭 선생이 사실 나중에 성녀생활도 하기도 하고 불경 간행을 세종대왕에 둘째 행했던 효령대왕과 같이 강경과감을 통해서 불경 간행 작업에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이 김시섭 하는 이 천재는 어떻습니까? 조선이라 하는 나라 유교 국가에서 자기가 유교의 어떤 뜻을 펴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인물인데, 세조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왕이 찬탈해서 이 불교적인 방향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나중에는 자기 어떤 꿈 이상을 목표니까 미치광이 행세를 내려야 합니다. 근데 역사책에 글이 났습니다. 세조가 왕이 찬탈하자 이 김시섭이가 미치광이 행세를 했다. 그건 논리적인 비약이 아주 심한 겁니다. 김시섭도 어디까지 출세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출세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불교적인 방향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서 자기 꿈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고, 그래서 할아버지 이 어떤 상에서 이 세조가 단종을 제거하고 왕이 되었습니다만 수많은 피변나는 어떤 정적들 제거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척건들 한명이라든가 구치관이라든가 신숙주라든가 이런 어떤 이 척건 세력이 갇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척건에 의해서 자기가 완전히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조가 바로 이 정통성이 취약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집현전 학사들, 성삼문, 박평일을 비롯해서 집현전 학사들을 끌어들이는데, 거기는 물론 신숙주라든 일부는 거기에 동조를 했지만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세조의 어떤 거기에 불법에 대해서 항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어떤 정통성 결연을 커버하기 위해서 했는 사람 누구냐? 사림의 종자에 불리는 김종직 선생 쪽이 이제 정계에 들어왔던 겁니다. 들어와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처음 등장은 세조 때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등장은 바로 자기 손자였던 이 성종 때 본격적인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조 때부터 형성되었던 이 훈구 세력들이 바로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척건에 갇혀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왕이 이것도 운신의 폭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는 바로 사림의 시대를 살인들을 많이 등용해서 이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 훈구 세력의 어떤 견제를 위해서 끌어냈던 이 살인 세력들은 나중에 이 세력들이 지나치게 뭡니까? 언론, 이 대강, 이쪽 권을 강해서 완전히 왕 자체를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갔습니다. 왕 자체를. 그래서 어린 연산군이 입장에 봤을 때는 아버지가 너무나 고비용 저효율적인 정치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왜? 일일이 토론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왕이 결단을 처리하면 되지. 왜 그렇게 아버지는 일일이 듣고 대소 신료들의 비판을 받고 신료들이 주로 듣는다 하는 소리보다는 전하 아니 되옵니다 하는 그 소리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다 하는 것을 보니까 연산군 입장에 봤을 때는 답답해 보입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성종은 사실 자기가 묘가 이룰 성자 모든 어떤 문을 열었다 해서 성종으로 되었습니다만, 만년에는 여러분들 자명을 자주 했어요. 궁받고 자주 자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뭐 어떤 통치 철학에서 여성에 대해서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자유분방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어떤 통치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어떤 이 정치는 잘했지만 어떻게 보면 뭐라 합니까? 치국은 잘했지만 이 성종 같은 경우는 결국 뭡니까? 재가를 잘했잖아요. 재가. 자기도 자기 이 폐비 윤실 내보낼 때 자기가 이 참 덕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유치고 하지만 이 여자가 너무 더세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만약에 이 폐비 윤씨가 참여했던 그걸 가지면 나는 언제든지 폐비 안 할 생각가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러기에 또 너무 늦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폐비를 하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불행의 어떤 시야 폐비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연산군이가 왕이 됐을 때 폐비를 나는 어떤 사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 성종 아버지가 항상 권력의 틀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종 같은 경우도 결국 어떻습니까?
이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살인 세력들을 들었습니다만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균형감을 이루어질 때 그 어떤 권력이 매끄럽게 이끌어가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권력이 처음에는 우리 세력이 강해서 이걸 끌어들였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살인 세력이 더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통제가 되잖아요. 통제.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연산군한테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줬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종이 많은 어떤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들 유교 아카데미 하면 살 필요가 여러분 잘 아시기도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어떤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걸 한 것은 성종이 경국 대전을 완성을 통해서 법치 어떤 모든 기본 틀을 잘 만들어 나갔습니다만 결국 어떤 자기 둘째 부인이었던 재현왕후 윤씨에 의해서 자기 어떤 가정도 그렇게 흩어져 버리고 나중에 그 부담이 연산군들한테 가서 연산군의 어떤 망고의 어떤 폭군으로 이렇게 전락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에서는 인물에 대한 평가도 공과 제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종은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에서 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에 원하지 않은 그런 상에서 왕이 되었던 것이고 또 이 어떤 신료들 입장 제가 앞에서 얘기하다시피 성군에게서 꼭 과연 좋은 것인가 신료들의 희망이 강한 상에서 신료들의 어떤 이 기회에서 움직였던 그런 면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제 2편에서는 연산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